미술은 꼭 보이는 그대로만 그리는 게 아니고 생각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그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시도를 해본 건데, 그 약간 이렇게 고조된 느낌. 이렇게 볼도 이렇게 빨갛게 하고, 이런 이제 초록색 띠들은 이제 좀 자유분방한 느낌. 내가 몸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머리에 이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하늘색이고, 이게 운동장입니다. 이런 식이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적으로 그러지 않고 이렇게 60년대, 예. 그러니까 제 1960년이 4.19 혁명, 그 다음에가 이제 5.16, 그런 시기, 이제 쉽게 말하면 흑백 시대. 네. 그리고 영상도 이제 보기 어렵고, 그렇죠. 또 이제 전부 초가집이고, 전기도 시골에서는 없었고, 하여튼 그런 시기에 그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어떤 그림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강유배 작가의 작품을 처음 본 것은 아주 오래 전이죠. 그래서 80년대 미술운동이 막 이제 크게 활성화가 됐을 때, 특히 현실과 발언 동의를 중심으로 전시 같은데 이제 출품이 된 작품을 봤는데, 그때 사실 상당히 좀 특이한 작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현발의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뭐 세련된 도시적인 감수성이라든지 아니면 미술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좀 지적인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 강요배 작가의 작품은 굉장히 토속적이고 주술적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때는 낯설고 독특하고, 결국은 그것이 이 굉장히 격동적인 시대를 살아오면서 지식인으로서, 작가로서 이 사회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말을 열심히 실천을 하면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런 변화가 뭐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요. 작가 스스로 내적인 동력에 의해서 변화해 왔다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풍경 작업이라든지 또는 뭐 아주 묵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작가의 전체 작품을 이해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초기의 작품들과 이 뒷시기의 작품들이 뭐 서로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조형적인 건 사실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깔려있는 작가로서의, 이 작가가 스스로 강조하는 어떤 의지라든지 태도 같은 것이 상당히 일관된 측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초기 작품도 다시 새삼스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요가 미지수지만 한번 써보자는 생각에서 편집 후에 밀었죠. 그래서 하게 된 건데 참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 나온 그 연재 소설의 그 사파는 그 인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이런 것이 정말 그 민중의 삶을 또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사파로서, 그 이전에 무슨 뭐 연재 소설의 어떤 사파보다도 남다르고 뭐 역사를 담보하는 그런 훌륭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항일투쟁이라는 거는 1931년도에 있었던 해녀 항일투쟁이라는 거는 일종의 해녀조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해녀들이 채취하는 그 해산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엄청난 속임수 뭐 등등 하면서 착취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녀 민중들이 일어난 겁니다. 연인은 한 석 달에 걸쳐서 그냥 계속적으로 데모를 했는데 연인은 한 15,000명이 이제 일어섰던 것인데 거기서 많은 지식인들이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 이야기. 내가 제주도 출신으로서, 제주도 태생으로서, 감춰진 역사를 다시 공부하는 걸 통해가지고, 나의 그 정체성, 내가 어떠한 내력을 가진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면서 나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공부의 한 업중 같습니다. 처음 강유배 선생 작업실이 덕은이라는 데 있었는데요. 덕은이. 예, 거기에 그 젊은 후배 작가들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시피 하셨었어요. 그때 시간이 나면 이제 자주 찾아갔었고, 가서 말씀 나누고, 밤새 말씀 나누면서 술도 마신 적이 있고, 또 작업하는 모습도 뵀었고, 그때 아마 4.3 연작들이 거기에서 탄생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현기영 선생의 순이 삼촌 이후에 4.3을 그 우리들에게 실체를 보여준 거는 강요배의 시리즈였어요. 그 장도 마지막 죽는 그 십자가에 숟가락 하나 가슴에 있고 현기영 소설에 나오는 그 장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있는 거는 저 고야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은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이런 거를 다 동원을 해요. 이 그림은 동백꽃이다로 시신 투대자루에다 지금 담으러 저 속으로 가는 거예요. 토벌대들이. 이 강요배의 이 동백꽃이다 연작이 갖고 있는 거는 그림으로도 그 장편 옴니버스도 되지만은 그림 하나하나가 그때의 그 상황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그 중에 이게 총선 거부하고 전부 한라산에 올라왔을 때 그때의 그 평화로웠던 한 순간이에요. 4.3 진행 과정 속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투표 안 했던 거가 여기 왔던 그 장면이라 한라산에 모인 사람들 풍경이죠. 사삼 미술 작가 뭐 이런 식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기보다 선생님이 그 작업을 할 때 그 창작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 어떤 상을 본다기보다 그 상 안에 들어있는 그 내면의 것들을 이제 포착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선생님한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삼 미술을 한 그 경험이 선생님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연을 그린 작업을 봐도 그게 무슨 풍경이다, 어떤 뭐 식물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의된 어떤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선생님이 사삼 미술을 할 때 그 시각이 어떤 무슨 정치적인 어떤 관점이라기보다 우리들이 겪어온, 민중들이 겪어온 삶의 어떤 과정, 봐오신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선생님이 모든 작업 안에도 이렇게 녹아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원래 작업하는 태도가 이렇게 담고 싶은 내용에 대한 그 연구가 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오셨을 때도 제주도 전역을 큰 지도를 가지고 한 발 한 발로 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이제 느끼고 체화하시고 무속 신앙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측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작업에 굉장히 깊이 있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강한 바람을 맞고 자란 사람은 그 좀 세월이 흘러가면 그걸 다시 맞고 싶은 그런 감각이랄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제주도는 그 자연이 그 독특해가지고 거칠고 바람이 세고 뭐 보통 따뜻한 남쪽 나라 하는데 물론 따뜻한 날도 있지만 그 추운 겨울은 아주 그 유난히 그 색감이랄까 질감, 조명 이런 것들이 그 특이해서 이것이 잊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언젠가 한번 마음 푹 놓고 한번 그려보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한 5년 전에 일단 귀향을 이제 했죠. 그 묘하게도 이 땅에 땀 흘리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감각, 이런 그 때 같은 거, 어떤 삶의 그 감각, 어쩌면 때로는 이제 슬픈 느낌도 들고, 그런 그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을 말씀드린다면은 흙이라는 작품을 좋아해요. 그 흙은 어떤 아낙네가 흙밭에서 저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마치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모습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어머니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우리나라의 모든 어머님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한다면은 주역에 곤괴라는 게 있는데요. 곤은 땅을 상징한 괴이죠. 그 다음에 또 여성을 상징한 괴이고 음을 상징한 괴이기도 하는데, 곤괴, 그러니까 땅의 두터움으로 안루를 길러내는 것을 상징한 괴가 곤괴인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른 미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흙이라는 작품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고요. 이게 바로 제주도의 맛이야. 그러니까 허옇게 뒤집을 때가 진짜 참 장관이네. 그러니까 물이 여기 이 돌들에 긁히는 거라. 그러니까 뒤집혀가지고 허옇게 돼버리지. 전체가. 내가 여기 있는 자리에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상 이쪽에 펼쳐진 이 지맥을 한번 살펴보려고요. 여기 미리 지도상에 등고선 따라 표시해 놨기 때문에 요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요 성물오름, 여기 특이하기 때문에 요렇게 돌아가면서 높은 오름까지 이렇게 맥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쪽. 예, 월광해죠, 저게. 네. 월광해.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보통 풍경하고 정말 달라. 그러니까 네, 힘이 있죠. 예, 힘이 잔뜩 응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좋아요. 참. 대단해. 제주에 저 현무암들의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 빛깔을 언제나 깔고 그리거든요. 근데 밭을 그려도 바닥은 까만색으로 탁 해놓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달의 저 빛깔 때문에 나머지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약간 그 풍경화라는 게 풍경으로 파도 보통은 치는 거. 보통 풍경화라는 건 아름답게 그리거나 네. 우리 전통적인 동양화에서는 네.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네.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관념적이면서 또 초탈한 거. 네. 경지를 네. 그리는데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네. 정말 그냥 우리가 살았던 삶의 채취가 느껴지게 하는 거죠. 다랑시 오름은 다랑시 오름이 하나의 거대한 달덩어리 같은 걸 품고 있거든요. 저는 그 작품을 볼 때 사삼이다, 뭐 장유배다 이런 걸 모르고 봤어요. 그 작품 처음에 그 자체로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의 역사와 아픔을 보편적인 방식으로 품고 있는 자연사실주의적 작품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놀라운 작품들이고 이 작품은
작가 스스로가 이 자연과 하나 되는 과정이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작품들이다. 그런 작품은 일찍이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어디를 놓고 쉽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아니다는 거죠. 서양의 미학 이론이라든가 예술 이론 또는 회화 이론을 가지고 이걸 분석하면 다 부조리가 생겨나요. 보편적 인류의 역사를 제주도가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요배가 본 제주, 강요배가 함께한 제주. 그리고 그런 것에 강요배 작품이 있는 것이지 우리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감정, 역사 이런 게 아주 깊이 있게 서로 밀도 있게 결합돼 있다. 이게 이제 고령폭, 저거는 좀 가까이 가가지고 멀리서 본 건데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이 굉장히 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작을 텐데 내가 갔을 때는 꽤 그냥 수량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금강산에서 제일 큰 폭포죠. 예, 그 작가가 직접 금강산을 방문한 적이 있지요. 그리고 거기서 현장에서 이제 그 감동을 뭐 스케치도 하고 나중에 작품으로 그리기도 해서 금강산을 그린 작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폭포, 구룡폭 같은 것을 여러 차례 그리기도 했고요. 이 강요배 작가 같은 경우는 이 전통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해박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통 사상에 익숙해 있었고 특히 노자, 장자 같은 것에 굉장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작품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렇게 백나무는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큰 고목들이 많은데 이 나무가 그 시간을 속에 이렇게 머금고 있는 그런 나무, 대표적인 나무예요. 팽나무, 제주 팽나무들이 바람에 휘날려 가지고서는 나뭇가지들이 억세게 풍파 속에서 자라는 걸로 저 멀리 그 한라산 눈 덮인 거 하고 그리면서 제주의 시정, 서정 하는 것을 관광객이 아니고 제주인의 삶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 달력에서도 이 호박꽃이 참 인기도 무척 인기가 있었어요. 이 호박꽃이요. 강요배가 이제 그 귀향을 해가지고 학고제에서 전시하는데 최고로 인기 있는 게 이 호박꽃이었어요. 사실 우리 어렸을 적에 호박꽃도 꽃이냐 그랬는데 세월이 이제 변해가지고서는 향토적 순정이 있는 게 호박꽃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풍경화를 이야기할 때 쓰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동아시아에서는 와유라는 개념을 쓰기도 하고요. 이 서양 같은 경우는 뭐 픽처레스크나 숭고라는 개념으로 이 독특한 장르인 풍경화, 산수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배 작가의 이 풍경 그림은 그런 걸로는 잘 그 설명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가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친숙하게 관찰을 하고 더 나아가서 관찰 이상의 소위 관조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관조라는 건 평정심의 상태에서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그 대상을 계속 관찰을 하고 거기서 이제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이해와 독특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죠. 강여배 작가는 간단한 사람이 아니시요. 좀 골치가 아픈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한 데는. 대부분의 작가들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대부분 자기 자리에 안주하는 경향이 많은데 강 선생의 경우에는 천변만화하는 거죠. 계속 변한다 이거죠. 안주하지 않고 한 군데 안주하지 않는 그런 행로를 보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좋아합니다. 강 선생의 작품을 보면은 이게 동양화와 서양화의 구분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구상과 추상의 구분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강여배 작가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데는 인문적인 시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작가적인 역량을 가진 대단히 좀 희귀한 또 대단히 말하자면 기량이 있는 그런 작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